안녕하세요. JCN 닥터솔산 이규현입니다. 우리 다리는 몸을 지탱해주면서 하루 종일 무거운 무게를 견디고 우리를 좋은 곳으로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고 또 쉽게 피로해지거나 종아리에 울퉁불퉁한 혈관이 도드라져 보이면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하지정맥류의 신호일 수도 있는데요. 흔히 하지정맥류를 단순한 미용 목적으로 오해하곤 하지만 사실 이는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긴 상태로 또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닥터솔산 오늘 다리가 보내는 위험 신호인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닥터정맥의원 이동기 원장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건강관리를 좀 철저히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닥터정맥의 원장 이동기입니다. 요즘 하지정맥류는 현대인의 고질병이라 불릴 만큼 많이 발생하는데요. 하지정맥류는 혈관 안에서 혈액의 역류를 막는 판막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혈관 질환인 만큼 관리를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왠지 원장님은 원장님만의 평소 혈관 관리 비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혈관 관리하고 계신지 저희한테도 알려주시죠. 네, 혈관 건강 관리에는 유산소 운동이 매우 효과적인데요. 이는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 혈액순환을 개선시켜 줍니다. 그리고 저도 반신욕도 가끔 하는데요. 이 반신욕을 하면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면서 근육의 이완 효과와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을 줘서 저는 반신욕으로 하루의 피로를 풀곤 합니다. 네, 유산소 운동을 하고 또 개운하게 반신욕까지 하면 혈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원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습관으로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본격적으로 오늘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가 다리가 보내는 위험 신호, 하지정맥류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 신호를 항상 빠르게 알진 못하잖아요. 네. 혹시 나한테 위험 신호가 왔는데 빠르게 알지 못해서 방치하게 된다면 많이 위험할까요? 이 하지정맥류는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환은 아니지만 내버려 두게 되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는 진행성 질환인 점이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이 초기에는 상태가 가벼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심해지고 치료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네. 합병증 또한 역시 무시할 수 없는데요. 이 하지정맥 장기간 지속되면 다리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피부가 건조해지고 염증이 생길 수 있으며 색소 침착이나 피부 궤양 등의 피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한 경우 출혈이나 혈전 형성으로 인해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작은 신호여도 그냥 넘기지 말고 방치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원장님, 저는 주로 아침에 붓는 타입이거든요. 네, 하지정맥류 증상을 보니까 다리가 붓는 증상도 있더라고요. 이런 붓기 증상은 사람마다, 시간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 혹시 하지정맥류 증상이 아침, 저녁으로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나요? 하지정맥의 가장 큰 특징은 하루 중 시간대에 따라서 증상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아침에는 비교적 가벼운 다리가 저녁으로 갈수록 무거워지고 붓기가 심해지는 것이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네. 이는 중력의 영향으로 혈액이 다리에 쌓이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리의 무거움, 저림, 통증뿐만 아니라 피부 표면에 거미줄 모양의 실핏줄이 드러나는 것도 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하지정맥 증상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자세가 있는데 과연 어떤 자세일까요? 저는 다리 붓기 때문에 주로 누워서 벽에 이렇게 다리를 올리는 자세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런 증상이 하지정맥류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다리 올리기입니다.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이 정맥 내 혈액이 정체되고 압력이 높아져서 붓기와 통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 다리를 올려주면 정맥 내 압력을 감소시켜 부종 완화, 통증 완화, 저림, 증상 완화 효과가 있는데요. 네. 또 다리를 올리면 중력의 방향이 반대로 작용하면서 피가 심장 쪽으로 잘 흐르게 도와줍니다. 다만 장시간 무리하게 올리기는 오히려 허리나 목에 부담이 갈 수 있고 또 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는
전문의 상담 후에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다리 올리는 자세가 하지정맥류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만 또 장시간 유지하면 부담이 가니까요. 적절한 시간을 유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리가 보내는 위험 신호,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원장님이 하지정맥류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하지정맥류는 다리의 정맥 속에 혈액이 심장으로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역류하면서 정맥이 확장되고 꼬불꼬불해지는 질환입니다. 주로 종아리나 허벅지에 발생하며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돌출된 정맥이 특징입니다. 이 정맥에는 혈액이 아래로 흐르지 않게 하는 이 판막이 존재하는데 이 판막이 손상되면 혈액이 아래로 역류하고 그로 인해 정맥 내부의 압력이 증가하면서 혈관이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하지정맥류의 기본적인 기전입니다. 네, 원장님이 방금 말했듯이 혈관이 돌출되는 게 하지정맥류의 가장 흔한 증상이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혈관이 돌출되지 않는다면 하지정맥류 질병을 의심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하지정맥류는 다양한 증상을 유발합니다. 가장 잘 알려진 증상은 다리에 울퉁불퉁 튀어나온 혈관 돌출인데요. 그런 하지정맥류 환자 중에 혈관 돌출을 경험한 환자는 절반 이하입니다. 아, 네. 이 개인의 근육량이나 지방 분포, 혈관에 따라 이 확장된 혈관이 피부 아래에 숨어 드러나지 않는 까닭인데요. 이를 잠복성 하지정맥류라고 부릅니다. 혈관 돌출 대신에 환자들이 주로 호소하는 증상은 다리의 무거움증, 피로감, 통증 등이 있습니다. 네. 이 확장된 혈관이 주변 신경과 근육을 압박하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 잠복성 하지정맥류는 외관상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네. 이 다리 불편감의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해 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을 방치할 위험성이 큽니다. 네, 이렇게 잠복성 하지정맥류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요. 다리 혈관의 유무가 아닌 다리의 불편한 증상을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혈관 돌출 얘기를 들으니까요. 다른 증상들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하지정맥류의 대표적인 증상,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지정맥류는 다양한 불편한 증상들을 동반합니다. 이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다리 혈관이 튀어나오거나 푸르게 보인다. 다리의 무거움과 피로감, 부종이나 야간에 쥐가 자주 나는 경우입니다. 네. 그리고 하지 불안이나 통증 등이 있습니다. 특히 증상이 매일 반복되거나 점점 심해지는 경우에는 혈관이 눈에 띄게 돌출되거나 색이 변한 경우, 다리 피부가 갈색으로 착색되거나 궤양이 생기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런데 다리의 불편한 증상은 하지정맥류가 아니더라도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정맥류와 증상이 유사한 질환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다리의 통증을 유발하는 이 대표적인 질환으로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이 있습니다. 네. 이 척추의 변형으로 주변의 신경이 눌리면서 다리의 통증이 발생하는데요. 네. 허리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며 엉치부터 허벅지, 종아리 바깥쪽으로 타고 내려온 통증과 저림이 특징입니다. 이 척추 질환은 앉거나 몸을 앞으로 숙일 때는 통증이 줄고 걸을 때 악화되는 예가 많습니다. 반대로 하지정맥류는 주로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통증이 심하고 누우면 증상이 완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또 가볍게 걷고 움직이면 증상이 줄어드는 특징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나운서님, 이렇게 하지정맥에 관한 기본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이 공부를 잘 하셨는지 간단한 테스트를 한번 해봐도 될까요? 아, 네, 조금 떨리네요. 테스트라고 하니까. 제가 OS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네. 예, 혈액순환 개선을 위한 영양제로도 하지정맥류를 치료할 수가 있을까요? 영양제로 치료가 예, 가능한지 약으로, 여쭤보시는 예. 거죠? 영양제는 도움이 되니까 저는 O라고 하겠습니다. 아, 예, 정답은 X입니다. 아, 네. 이 혈액순환 개선을 위한 영양제나 보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이 부종의 감소와 통증 완화에 일정 부분 도움을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일 뿐 이미 발생한 하지정맥류를 치료하지는 못합니다. 아, 네. 이 약물에만 의존하다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양제나 보조제는 보조적인 수단이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하지정맥류 증상이 나타났다면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하지정맥류는 특정 증상 몇 가지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의의 정밀한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질병입니다. 특히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 만큼 의심 증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의와 상담이 꼭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이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하나씩 제대로 알아가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원인을 안 짚고 넘어간 것 같아요. 원장님, 하지정맥류가 왜 생기는 건가요? 하지정맥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비만이 있는데요. 이 살찐 사람은 순환 혈액량이 늘어나 정맥이 늘어나기 쉽고 과도한 지방 축적으로 정맥벽에 약화를 가져옵니다. 네. 또 임신도 있는데요. 임신 중 커진 자궁으로 인해 하지 정맥의 압박이 가해지고 다리 정맥피의 회기가 원활치 못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운동 부족이나 좋지 못한 식단, 노화, 흡연 유전 등의 원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원인이 정말 다양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원인 중에서도 이것만큼은 주의해라 이런 게 있다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하지정맥 특정한 위험 인자가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겪게 됩니다. 먼저 유전적인 요인으로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발병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네. 이 부모 중 한 명이 하지정맥류면 약 40%에서 양쪽이 다 있는 경우에는 80% 이상 하지정맥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취약한데요. 여성은 호르몬 영향으로 인해 정맥벽이 더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성 환자가 전체 약 70~8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직업도 위험인자인데요. 이 중력 방향으로 혈액이 계속 몰려 정맥의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 외에도 비만이나 노화, 꽉 끼는 옷 등도 위험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가 안 것 같아요. 그런데 하지정맥류 증상 중에서도 때로는 아리거나 좀 아프다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정맥류 통증이 나타나는 원인도 좀 궁금해집니다. 예. 이 다리 통증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골격계 통증의 경우 특정 동작이나 자세에서 악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다음 하지정맥류로 인한 혈관성 통증은 시간대별 변화가 뚜렷합니다. 네. 특히 저녁 시간대에 통증과 부종이 심해지고 다리를 올리거나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면 증상이 완화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혹시나 통증이 나타난다면 원인을 파악해서 그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방금 원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건강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나운서님, 하지정맥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나요? 네,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덕분에 많이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환자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려볼게요. 네. 이 하지정맥류가 발생했다면 무조건 빨리 수술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무래도 수술은 빨리 하면 할수록 좋은 거니까 저는 이번 정답도 O라고 하겠습니다. 예, 정답은 X입니다. 네, 빨리 수술하는 게 좋지 않다는 말씀이네요. 예, 거미줄 모양의 가느다란 이 빨간색 실핏줄이 보이는 정도, 즉 하지정맥 초기라면 이 정맥순환 개선제 복용과 의료용 압박 스타킹 착용으로도 진행을 늦출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초기에는 무조건 수술을 권하지는 않은데요. 이 실핏줄이 보여 제거하고 싶은 환자에게는 주사 치료도 시행하기도 합니다. 네. 저는 무조건 하루빨리 수술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수술 말고도 다른 방법들로도 진행을 늦출 수가 있다는 거 알아봤습니다. 이렇듯 하지정맥류 원인과 증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무조건 수술로 치료하기보다는 혈관 상태를 정확히 체크하고 그에 맞는 치료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에서 좀 더 구체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닥터솔산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장님, 이 하지정맥류는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다양한 치료법이 있었잖아요. 네. 먼저 치료를 하기 전에 검사를 받아봐야 할 텐데 하지정맥류 검사 어떻게 이뤄지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무엇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혈관외과 전문의의 진료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환자의 증상, 가족력 등에 대한 문진과 의사의 간단한 진찰을 통해
하지정맥 의심이 되면 도플러 초음파 검사를 통해 하지정맥류의 정확한 진단을 내리게 되고 때로는 컴퓨터 단청 정맥 조영술이 진단 및 치료 방침 결정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네. 혹시 하지정맥류도 종류가 좀 따로 있을까요? 네, 하지정맥류는 크게 모세혈관 확장증, 망상정맥류, 가지정맥류로 나눠집니다. 모세혈관 확장증은 지름 1mm 이하의 실핏줄이 눈에 보인다면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네. 이는 대부분 국소적으로 나타납니다. 망상정맥류는 지름이 1, 2mm 정도의 푸른색을 띠는 확장된 정맥이며 보통 구불구불한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네. 허벅지 바깥쪽 또는 종아리 뒤쪽에 구불구불한 정맥류를 만들 수 있으니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지정맥류는 지름이 3mm 이상 늘어나서 울퉁불퉁해 보이는 정맥류입니다. 육안 후 티가 날 정도로 혈관이 튀어나와 있고 관련 증상도 동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요. 하지정맥류의 종류 확실히 구분이 되긴 하네요. 네. 네, 하지정맥류는 종류도 다양한 만큼 단계별로 증상이나 특징도 다를 것 같은데 단계별 병기가 어떻게 되나요? 네, 만성정맥 질환은 가장 널리 사용하는 CEAP 분류법으로 1기에서 6기까지 총 6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기는 모세혈관 확장증, 망상정맥류로 지름 1, 2mm 정도의 모세혈관, 2, 3mm 정도의 망상정맥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2기는 지름 3mm 이상의 혈관이 보이거나 만져지는 상태 또는 복제정맥에서 역류가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3기의 경우는 부종이 동반된 경우로 누르면 함몰되는 특징이 있어 일반적으로 발목 부위에 나타나지만 하지나 발로 확대됩니다. 4기는 피부의 변화, 색소 침착, 습진, 피부 지방 경화증으로 색소 침착, 정맥성 습진, 지방 피부 경화증, 백소기축 등의 다양한 피부 변화가 나타납니다. 5기부터는 아주 심해진 경우로 피부 변화와 함께 피부 궤양으로 치효성 피부 궤양이 나타납니다. 네. 6기는 진행성 피부 궤양으로 피부 변화와 함께 심한 진행성 피부 궤양이 동반됩니다. 네, 이렇게 단계별 증상과 종류를 보니까 치료를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앞서 초기 증상일 때는 바로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혹시나 초기 단계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네,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방법으로 크게 의료용 압박 스타킹과 정맥순환 개선제가 있는데요. 의료용 압박 스타킹은 일반용과 다르게 발목, 종아리, 허벅지 등의 부위별로 다른 압력을 적용하여 다리 붓기나 발바닥의 저림, 종아리 지 등의 문제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정맥순환 개선제는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지만 고장난 판막을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증상이 심하거나 정맥순환 개선제를 복용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초기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는 보존적 치료로 예방이 된다고 하셨는데 증상이 진행된 경우에는 좀 더 체계적인 치료로 비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의료용 압박 스타킹과 정맥순환 개선제로 이 치료가 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수술적 치료로 혈관 경화요법과 초음파 등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혈관 경화요법은 가느다란 바늘을 통해 혈관에 경화제를 주입해 혈관을 딱딱하게 굳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화된 혈관은 이후에 서서히 체내에 흡수하게 됩니다. 최근엔 초음파 유도하에 혈관 경화요법도 시행이 되는데요. 네. 치료 부위에 혈관 초음파 장비 탐쪽자를 댄 후에 이 초음파 화면을 통해 치료해야 할 혈관에 혈관 경화제가 정확하게 주입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혈관 경화법을 하게 되면 다른 부위에 정맥류가 생기는 것도 예방이 가능할까요? 네, 혈관 경화요법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이 다른 부위에 새로 생긴 정맥류를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경화요법을 받은 경우 치료를 받지 않는 사람보다는 정맥류가 새로 생길 확률이 매우 낮아집니다. 네. 그리고 고탄력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면 예방 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비수술과 시술로 치료가 이루어지면 참 좋겠지만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수술 치료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하지정맥류의 수술적 치료로는 레이저 치료, 고주파 치료, 발거술 등 문제가 되는 혈관을 직접적으로 치료합니다. 네. 이 정맥 발거술의 경우는 하지정맥을 치료할 때 사용하는 이 전통적인 치료 방법인데요. 문제 혈관을 제거를 하기 위해 피부 절개를 하고 수술로 혈관을 빼내어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하지정맥류의 대표적 수술적 치료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수술도 있지만 요즘은 레이저나 고주파 치료를 많이들 하잖아요. 이 두 치료법의 장단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장단점들이 있을까요? 네, 두 방법 모두 혈관을 안에서부터 열로 태워 정맥을 막는 방식이긴 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각 치료법을 소개해 드리자면 레이저 치료는 약 800에서 1200도씨의 높은 열로 정맥벽을 태워 폐쇄합니다. 네. 약간의 부작용이라 하면 열 손상으로 인해 통증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피부 화상과 색소 침착의 우려가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고주파 치료는 약 120도에서 150도 정도의 이 상대적으로 낮은 열로 정맥 내부 열을 발생시켜 폐쇄합니다. 열 손상이 적어 통증이 적은 반면에 너무 굵거나 꼬여 있는 정맥에는 이 고주파의 치료 효과가 떨어지거나 시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두 치료법 모두 수술보다 덜 침습적이며 빠른 일상 복귀가 가능하다는 점은 공통된 장점이므로 나에게 맞는 치료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레이저와 고주파 치료까지 알아봤습니다. 요즘은 하지정맥류 치료법이 다양해진 만큼 개인의 상태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한 뒤에 결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원장님 덕분에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완전히 정복한 것 같습니다. 특히 하지정맥류는 평소에 미리 예방할 수도 있는 질병인 것 같거든요. 평소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좋은 습관은 수면 시에 베개를 발목 아래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리 심장보다 위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것은 하지정맥 증상 완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반대로 장시간 사우나나 족욕은 피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장시간 사우나는 체온을 상승시켜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혈관이 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까치발 동작은 하지정맥류 예방에 도움을 주는데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종아리 근육에 건강한 자극을 줄 수 있고 종아리를 강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네. 반대 다리에 무리가 실리는 운동은 피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로 등산, 스피닝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네, 같은 운동이라고 해도 모든 운동이 하지정맥류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잘 알아보고 도움이 되는 운동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한마디 또 부탁드립니다. 하지정맥류는 소리 없이 찾아오는 질병 중 하나로 초기의 증상을 무시하지 말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최근 직업이나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더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적절한 관리로 미리 예방할 수도 있는 만큼 오늘 알려드린 정보 꼭 기억해 주셔서 다리 건강을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 꼭 기억하셔서 하지정맥류의 작은 신호에도 귀를 기울여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해주신 닥터정맥의원 이동규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치기 전에 평소 하지정맥류를 예방할 수 있는 깨알 정보를 한 가지 더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평소 수분 섭취를 많이 하면 혈액의 점도가 낮아져서 정맥 내 혈류 개선 효과도 나타난다고 하고요. 비타민C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혈액순환을 도와준다고 하니까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JCN 닥터스 울산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